제106화 자자의 요술 제1장 한편 조조는 악진이 화살에 맞는 것을 보고 즉시 자신의 군막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도록 하라고 명했다. 이튿날 조조는 군사를 5길로 나누어 유수를 습격하기로 했다. 조조 자신은 가운데 길을 맡고 왼쪽 한 길은 장요, 다른 한 길은 이전이 맡으며 오른쪽 한 길은 서황, 다른 한 길은 방덕이 맡아 각각 인마 1만 명씩 이끌고 강변으로 지쳐 들어갔다. 이때 동습과 서성 두 장수는 배 위에 있었다. 5길로 군마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호 병사들의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역력해지자 서성이 꾸짖었다. 주군의 녹을 먹었으면 주군께 충성을 바쳐야지. 무얼 두려워한단 말이냐? 그리고는 용맹한 군사 수백과 함께 작은 배들을 타고 강을 건너가 이전이 이끄는 군사들 속으로 쳐들어갔다. 배에 남은 동습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북을 빨리 치고 고함을 지르게 하여 멀리서나마 서성의 기세를 돋우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바람이 불어닥쳐 흰 물결이 하늘 높이 치솟고 너울이 세차게 넘실거렸다. 이에 큰 배가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자 병사들은 다투어 작은 배에서 내리려고 했다. 이를 본 동습은 칼을 들고 호통쳤다. 장수가 주군의 명을 받고 적을 막고 있는데 어찌 배를 버리고 달아난단 말이냐. 그리고는 배에서 뛰어내리려는 군사 10여 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다. 그러나 바람이 한층 더 거세져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동습은 결국 유수수의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서성은 이전의 군사들 속에 이리저리 오가며 좌충우돌하고 있었다. 한편 강변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던 진무는 중간에 방덕과 정면으로 만나 혼전을 벌이게 되었다. 유수호에 있던 손권은 조조군이 강변으로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주태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싸움터로 달려왔다. 마침 서성이 이전의 군사들 사이에 섞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즉시 군사를 휘몰아 쳐들어갔다. 그러나 장효와 서왕의 두 갈래 군사가 달려와 손권을 싸움 가운데로 몰아넣었다. 조조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 있었다. 손권이 포위된 것을 보자 허저를 급히 내려보냈다. 이에 허저는 칼을 들고 군사들 속으로 말을 달려 들어가더니 손권의 군사를 두 쪽으로 갈라 서로 구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한편 적진에 갇혔다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강변으로 나온 주태는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손권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말머리를 돌려 다시 적진 속으로 달려들어갔다. 주공은 어디 계시냐? 그가 묻자 병사는 군마가 몰려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계십니다. 포위를 당해 매우 위급하십니다. 그러자 주태는 몸을 던지듯 그쪽으로 뛰어들어가 손권을 찾아냈다. 주공께선 제 뒤에 바짝 따라오십시오. 이리하여 주태가 앞장서고 손권이 뒤따르며 둘이 있는 힘을 다해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마침내 주태가 강변에 다다라 돌아보니 또 손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주태가 몸을 돌려 포위망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 손권이 말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화살과 쇠뇌살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나? 그럼 주공께서 앞서시고 제가 뒤를 맡으면 포위망을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손권이 앞서 말을 달려나갔다. 주태는 그를 좌우에서 막고 지키느라 여러 군데 창에 찔리고 두꺼운 갑옷에 화살을 맞기도 했지만 마침내 손권을 구해냈다. 강변에 이르자 여몽이 한 무리의 수군을 이끌고 와서 도왔다. 배에 오른 손권이 말했다. 나는 주태가 3번이나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두꺼운 포위망을 벗어났지만 서성은 아직도 갇혀 있으니 어찌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주태가 나섰다. 제가 다시 들어가서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창을 휘두르며 두터운 포위망 속으로 들어가 서성을 구해왔다. 두 장수가 모두 중상을 입었다. 여몽은 군사들에게 강기슭에 적병을 향해 화살을 난사하게 하여 두 장수가 무사히 배를 탈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진무는 방덕과 크게 싸웠으나 뒤를 받쳐줄 군사가 없었다. 계곡 입구까지 방덕이 쫓아오자 숲이 빽빽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싸울 생각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군보 구돛의 소매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방덕의 칼에 맞아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손권이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는 것을 본 조조는 직접 말을 채찍질하며 군사를 휘몰아 뒤쫓았다. 그러나 강변에 도달하자 손권은 이미 배에 오른 뒤였다. 활을 쏘라.
조조군이 쏜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들었다. 화를 마주 쏘려던 여몽은 아까 주태와 서성을 구하느라 화살이 모두 소진된 것을 알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바로 그때 건너편 강 쪽으로부터 한 무리의 배들이 달려왔다. 앞선 뱃머리에 선 대장은 바로 손책의 사위 육손이었다. 그가 이끌고 온 10만 대군이 일제히 화살을 날리자 조조의 군사는 기세에 눌려 우선 뒤로 물러났다. 승세를 타고 상륙한 동호군은 조조군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들이 타고 있던 싸움말을 수천 마리나 빼앗아왔다. 조조군 가운데 사상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크게 패한 그들이 군영으로 돌아가자 동호군은 숲속에 쓰러져 있던 진무의 시신을 찾아냈다. 이처럼 싸움에 이기기는 했으나 그 와중에 진무가 죽었고 동습 또한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보고를 받자 손권은 매우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동습의 시신을 찾아오게 하여 진무의 시신과 함께 후하게 장사 지내주었다. 또한 주태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동한 그는 잔치를 베풀어 정성껏 대접해 주었다. 친히 술을 따라주며 주태의 등을 어루만지고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경은 나를 2번이나 구하느라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았소. 수십 군데를 창에 찔려 피부가 마치 그림을 새긴 것처럼 되었으니 내 어찌 경을 곤륙의 은혜로 대하지 않고 병마의 중책을 맡기지 않으리요. 경은 나의 공신이니 내 마땅히 경과 더불어 영육을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리다. 말을 마치자 주태에게 옷을 벗으라 하고 그 몸을 여러 장수들과 함께 보았다. 피부와 살이 칼로 도려낸 듯하고 마치 나무뿌리가 휘감고 있는 듯 성한 데라고는 없었다. 손권은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물었다. 여기는 어쩌다 일이 되었어? 이곳은 또 어쩌다? 그때마다 주태는 다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손권은 상처 한 곳을 설명할 때마다 그가 술 한 잔씩 마시도록 했다. 이에 주태는 크게 취했다. 손권은 푸른 비단 일산을 상으로 내리고 주태가 출입할 때마다 그 일산을 펼쳐 영예를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그 뒤 손권은 유수에서 조조와 한 달 남짓 대치했지만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보다 못한 장소와 고옹이 말했다. 조조의 군세가 너무 커서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구전을 편다면 군사만 많이 잃을 것이니 강화를 청해 백성을 안정시키느니만 못합니다. 손권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보즐을 조조의 군영으로 보내 하친을 청하고 해마다 공물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게 했다. 조조 또한 강남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음을 알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호에서 먼저 인마를 철수시키라. 그러면 나도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겠다. 보즐이 돌아와서 그대로 아뢰었다. 이에 손권은 유수구의 주태와 장음만 남기고 대군을 거두어 배를 타고 건업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손권이 철군하자 조조도 조인과 장요만 합비에 남기고 나머지 군사는 거두어 회군했다. 제2장 허더로 돌아온 조조가 정상 업무에 복귀하자 문무백관은 숙제로 남겨두었던 위왕 문제를 다시 꺼냈다. 이제는 위공을 위왕으로 옹립해야 한다. 그러나 상서 최연만은 극구 반대였다. 지금 위공은 영예와 권력이 이미 극에 달한 분이시오. 여기에 다시 왕의 칭호를 더하는 것은 오히려 위공을 욕되게 하는 일이오. 그러자 관원들이 최염에게 말했다. 순문약이 어찌 되었는지 보지 못하였단 말이오. 최염이 크게 노해 말했다. 때가 왔다. 때가 왔어. 변고가 일어나고 말겠군. 알아서들 하시오. 평소 최염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누군가가 이 말을 고해바치니 크게 노한 조조는 최염을 옥에 가두고 문초했다. 문초하는 사람은 금일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정이었다. 그러자 호랑이 눈에 용이 도살인 듯 구불구불한 수염을 지닌 최염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내 놈은 조조가 임금을 없인 여기는 간적임을 몰라서 묻는 거냐. 정의가 이 말을 전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조조는 최염을 옥중에서 때려 죽이도록 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청하 사람 최염은 천성이 굳세였지. 용수염의 범에는 속내일랑 무쇠돌, 간사함 멀리하고 명예절개 높이며 임금께 충성하니 천고의 이름 나네. 정사를 편찬한 진수는 최염은 인격이 고매하고 품격이 남달랐으나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시경대하편에서는 이미 밟고도 어진 것을 귀히 여기고 서경우서편에서는 고두면서도 온화한 것을 숭상하였는데
스스로 재능을 겸비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라고 평했다. 건한 21년 여름 5월 무 신하들은 헌제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공적을 찬양컨대 위공 조조의 공덕은 하늘에 닿고 땅 끝에 이르러 이윤과 주공도 따라갈 수 없으니 벼슬을 올려 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모든 것이 조조의 통제하에 돌아가는 조정이었다. 허수아비 황제에게 무슨 권한이 있었겠는가? 다만 서예에 능한 종묘에게 조서를 꾸미라 하여 조조를 위왕으로 책립할 따름이었다. 그러자 조조는 짐짓 사양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 헌제가 사양의 뜻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서를 내리고 이에 조조가 다시 사양하는 글을 올리는 식으로 3번 반복했다. 3세번이라는 고대의 형식 논리를 되풀이한 끝에 조조는 마침내 위왕 자기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조는 12줄의 주옥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말 6필이 끄는 황금 수레를 타는 등 수레말 옷 연애 의식을 황제급으로 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 행차에는 삼엄한 경계와 더불어 자빈의 통행을 일절 금했다. 또 업성에 위왕의 궁전을 짓고 세자 책봉을 논의하게 되었다. 조조의 정실인 정부인은 소생이 없었고 첩 유씨는 아들 조왕을 낳았으나 장수를 정벌할 때 완성해서 전사했다. 변씨가 낳은 아들이 넷 있었는데 첫째가 조비, 둘째가 조창, 셋째가 조식, 넷째가 조응이었다. 이에 조조는 자식 없는 정부인을 내쫓고 변씨를 세워 왕비로 삼았다. 물론 조조는 위왕비가 된 변씨 외에도 13명의 첩을 두고 있었고 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만 21명이 있었다. 그러나 서자들이었기 때문에 후계 구두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조조는 변왕비가 낳은 4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조식을 가장 총애했다. 조식의 자는 자건인데 매우 총명하고 분만 들면 문장이 된다 할 정도의 글재주가 있었기에 조조는 내심 이 셋째 아들을 세자로 세우고 싶어 했다. 이를 눈치챈 큰아들 조비는 자신이 세자가 되지 못할까 두려운 나머지 어느 날 중대부 가후를 은밀히 찾아가 계책을 물었다. 곽과 순욱 순유가 죽은 뒤에 조조 옆에는 정욱, 유연, 모계 등의 책사들이 있었지만 그 무렵 조조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책사는 가후다. 정사의 인물평에 따르면 순유와 가후는 거의 잘못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으니 이 두 사람이 형편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솜씨는 장량이나 진평의 버금 같다. 장량이나 진평, 아니 유비의 제갈량이나 손권의 장수에 해당하는 1급 책사 가후는 조비의 자문에 응해 이러저러하게 처신하라는 계책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부터 조비는 가후의 계책에 따라 행동했다. 가령 조조가 정벌을 나가게 되어 여러 아들들이 아버지를 배웅할 때 셋째 아들 조식은 아버지의 공덕을 칭송하는 글을 지었지만 장남 조비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를 말없이 작별하여 옆에 있던 사람들의 콧날까지 시큰하게 만들었다. 요컨대 조비는 효성을 보인 것이었다. 이에 조조도 셋째는 말과 글이 뛰어나지만 효성은 마지를 못 따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거기다 조비는 사람을 시켜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을 매수하여 모두 조비의 덕을 말하도록 했다. 조비는 효성도 지극하지만 성품이 인자하여 인망을 크게 얻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조조의 마음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당초 조식을 세자로 세우려던 마음이 남아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후를 불러 물었다. 후사로 누구를 세우는 게 좋겠는가? 이 물음에 가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대답이 없는가? 마침 생각나는 것이 있어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원본초와 유경승 부자를 생각하였사옵니다. 가후가 꺼낸 원소와 유표 부자의 이야기는 장남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아 형제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 집안이 몰락하고 나라가 망한 사례들이기도 했다. 이보다 더한 웅변이 어디 있겠는가. 하하하. 옳은 말이야. 가후의 짧은 웅변에 감동한 조조는 호쾌하게 웃더니 마침내 장남 조비를 왕세자로 삼았다. 제3장 그해 겨울 10월 위왕 조조가 거처할 왕궁이 완공되었다. 조조는 각처로 사람을 보내 신기한 꽃과 진기한 과일나무들을 구해오게 했다. 궁전 후원에 심기 위해서였다. 그 가운데는 동호로 간 사람도 있었다. 손권을 뵙고 위왕의 명을 전하고 다시 온주로 가서 그곳 특산물인 감귤을 가져갔다. 때에 손권은 위왕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사람을 시켜 온주 지방에서 나는 가장 크고 좋은 감귤 40여 담을 골라
조조의 왕궁이 있는 업성으로 보냈다. 담이란 멜대의 양쪽 끝에 매다는 큰 광주리 2개를 가리키기 때문에 40여 담이라면 실제로는 80여 광주리가 된다. 80여 광주리를 운반하던 짐꾼들이 어느 산기슭에서 피로해진 몸을 잠시 쉬고 있는데 애꾸눈에 한쪽 다리를 저는 도사가 하나 나타났다. 머리에 등나무로 만든 흰관을 쓰고 몸에 푸른 누더기 옷을 걸친 그는 짐꾼들에게 다가오더니 예를 갖춰 말했다. 무거운 광주리를 메고 가느라 수고가 많구려. 빈도가 여러분의 광주리를 대신 매다주면 어떻겠소? 그러자 모두들 크게 기뻐했다. 이에 도사는 각 사람의 광주리를 오리씩 메어다 주었다. 그런데 도사가 메었다가 놓으면 광주리들의 무게가 모두 가벼워져 짐꾼들은 놀라며 한편 이상하게 생각했다. 도사는 헤어지기 전 감귤 운송의 책임을 맡은 관리에게 말했다. 빈도는 바로 위왕의 고향 친구 좌자라는 사람으로 자는 원방이고 도는 우각선생이라 하네. 업성에 도착하거든 좌자가 안부를 묻더라고 전해주게. 그리고는 소매를 떨치며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 이윽고 업성에 도착한 짐꾼들이 메고 온 감귤을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가 쪼개보니 쏙이 없는 빈 껍질뿐이었다. 다른 감귤을 잘라보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놀란 조조는 운송 책임자를 불러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귤을 가져온 사람은 중간에 좌자라는 도사를 만나 그가 대신 광주리들을 날라다 주었으며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군.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도 조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문지기가 들어와서 아뢰었다. 자칭 좌자라 하는 도사가 와서 대왕 뵙기를 청하옵니다. 조조가 불러들이자 귤 운반을 책임졌던 관원이 말했다. 바로 저분이 도중에 만났던 사람이옵니다. 그러자 조조는 그를 꾸짖었다. 너는 무슨 묘수를 부려 감귤의 속을 다 먹어버린 것이냐? 그럴 리가 있나이까? 좌자가 웃으며 감귤을 하나 집어 쪼개는데 그 안엔 속살이 가득했다. 그 탐스런 속살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좌자가 말했다. 온주의 감귤은 정말 달고 시원하옵니다. 좌자의 말에 군침이 돈 조조도 감귤을 하나 집어 쪼갰는데 어인일인지 속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다른 감귤을 쪼개보니 이번에도 역시 껍질뿐이었다. 그제서야 조조는 좌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에 좌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찾아온 까닭을 물었다. 그래 선생은 내게 무슨 가르침을 주려고 왕림하셨소? 기탄 없이 말해주시오. 우선 술과 고기로 시장기부터 달래게 해주소서. 먼저 배를 채우고 나서 아뢰리다. 좌자의 요청에 조조는 갖다 주라고 좌우에 명했다. 이후 좌자는 차려나온 술을 5마리나 마셨으나 전혀 취하지 않았고 양고기를 1마리뿐이나 먹었으나 조금도 배불러 하지 않았다. 그대는 무슨 술법을 배웠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오? 조조가 묻자 좌자가 대답했다. 빈도는 서천난가의 아미산 속에서 30년 동안 돌을 닦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벽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그래서 다가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나이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더니 하루는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돌벽을 부숴놓더이다. 그 안에서 하늘의 계시를 담은 책이 3권 나왔사옵니다. 등갑천서라는 책의 상고는 천둔, 중고는 지둔, 하고는 인둔이었나이다. 천둔은 구름과 바람을 타고 허공을 날아오르는 술법이고 지둔은 산을 뚫고 암석을 통과하는 술법이며 인둔은 구름처럼 온 세상을 떠돌며 몸을 숨기고 변신하며 칼을 날리거나 비수를 던져 사람의 목을 따오는 술법이옵니다. 이제 대왕의 지위는 신하로서 크게 달하셨으니 어찌 물러나지 않으시는지요? 빈도를 따라 아미산으로 들어가서 수행하시겠다면 마땅히 천서 3권을 내드리겠나이다. 조조가 말했다. 나 역시 오래전부터 용퇴하려 생각하였지만 조정을 이끌 만한 사람이 없으니 어쩌겠소? 그러자 좌자가 웃으며 말했다. 입주의 유연덕은 바로 황실의 후예인데 어찌 그에게 자리를 알려주지 않으시는지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빈도가 칼을 날려 대왕의 머리를 베고 말겠사옵니다. 참아오던 조조가 여기서 분노를 터뜨렸다. 이제 보니 내 놈은 유비의 세작이었구나. 여봐라. 이놈을 끌고 가라. 좌우에 호통쳐 좌자를 체포하도록 했다.
그러나 좌자는 크게 웃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조조는 옥졸들에게 그를 고문하라고 명을 내렸다. 이에 10여 명의 옥졸이 그를 묶어놓고 힘껏 매질했다. 그러나 좌자는 매를 맞고 있는 동안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깊은 잠에 빠져 고통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조조는 성이 나서 큰 칼을 가져다 목에 씌우고 쇠못으로 단단히 못질한 다음 쇠사슬로 올가맨 뒤 옥에 가두도록 했다. 그런데 그런 조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얼마 뒤에 보니 목에 씌웠던 칼과 다리를 묶었던 쇠사슬이 모두 벗겨진 채 땅바닥에 편히 누워 자고 있는데 매맞아 다친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이래 동안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일절 주지 않았다. 일주일 뒤에 가서 보니 땅 위에 단정히 앉아있는 좌자의 얼굴엔 오히려 불그스레한 생기마저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옥졸이 이를 보고하자 조조는 그를 옥에서 끌어낸 뒤 물었다. 너는 무슨 술법을 쓰기에 이래 동안이나 굶어도 끄떡없는 것이냐? 빈도는 수십 년 동안 먹지 않아도 괜찮고 하루에 1000마리의 양을 먹어도 배를 다 채울 수 없나이다. 조조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를 풀어주고 말았다. 제4장. 그날 위왕 궁전에서 궁전 완공을 축하하는 잔치가 크게 벌어졌다. 그 자리엔 모든 관료들이 참석했다. 바야흐로 술을 따르기 시작할 때 초라한 행색을 한 좌자가 남학신을 신고 나타나 잔치자리 앞에 서는 것이었다. 관리들이 놀라 모두들 괴이쩍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좌자는 그런 관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조를 향해 서슴없이 말했다. 오늘 대왕이 사내 진미를 골고루 갖춰놓고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사방에 진기한 먹을거리가 하고 많겠지만 혹 그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빈도가 가져오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조조는 좌자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말했다. 무엇이든 가져오겠다. 그럼 용의 간으로 끓인 국을 먹고 싶은데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러자 좌자가 명랑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용의 간으로 끓인 국이라? 그게 무에 어렵겠사옵니까? 그리고는 먹과 붓을 달라 하더니 흰 벽에 용을 한 마리 그렸다. 마지막으로 눈에 점을 찍으니 화룡점정의 용은 벽에서 떨어져 나와 꿈틀거리며 하늘로 올라가려고 들었다. 이에 좌자가 오른손을 번쩍 들어 장풍을 날리니 용은 맥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용을 향해 좌자가 소매를 한번 흔들자 용의 배가 절로 갈라졌다. 좌자는 그 용의 뱃속에서 시뻘건 간을 한쪽 꺼내 들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진다. 분명 용의 간이었다. 모든 사람이 놀라 숨을 죽이며 보고 있었으나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은 조조는 오히려 호통쳤다. 속임수다. 내가 먼저 소매 속에 용의 간을 숨기고 있다가 농간을 부리는 것 아니냐? 그러자 좌자는 웃으며 말했다. 못 믿으니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지금은 죽을 때라 조목이 거의 말라 죽었사옵니다. 대왕은 무슨 꽃을 보고 싶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소서. 그래. 그럼 모란꽃을 보고 싶구나. 한겨울에 5월에 모란꽃이라니. 당치도 않은 주문이었다. 그러나 좌자는 빙긋 웃었다. 그게 무에 어렵겠나이까? 그리고는 큰 화분을 잔치자리 앞에다 갖다 놓게 하더니 물을 한 모금 머금었다가 훅 내뿜었다. 그러자 모란 한 그루가 쑥 솟아오르더니 두 송이의 꽃을 활짝 피웠다. 야! 진짜 모란꽃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조조도 좌자를 술자리로 모시고 스스럼없이 대작하는 관원들의 행동을 제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얼마 후 요리사가 생선회를 올리자 좌자가 한마디 했다. 그러면 역시 송강에 농어라야 제맛이 없지요. 조조가 말했다.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을 어찌 구한단 말이냐? 좌자가 말했다. 그게 무에 어려운 일이겠나이까? 그리고는 낚싯대를 가져오라 하여 뜰 아래 있는 연못에 낚시를 들이우더니 잠깐 사이에 수십 마리의 큰 농어를 낚아 전각 위에 늘어놓았다. 살아서 펄떡거리는 그 농어들을 보며 조조가 말했다. 저것들은 원래부터 내 연못에 있던 물고기들이 아니냐? 좌자가 말했다. 대왕은 어찌 거짓말을 하시나이까? 전하의 농어가 모두 아가미가 2개지만 오직 송강의 농어만은 아가미가 4개이니 그것을 보면 판별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여러 관원들이 살펴보니 과연 아가미가 4개였다. 좌자가 말했다. 송강 농어를 요리하자면
꼭 자강이 있어야 제맛이 날 것이옵니다. 자아강이란 보랏빛 싹이 난 생강을 가리킨다. 그것도 구할 수 있느냐? 조조가 힐문하자 좌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것도 싸웁니다. 그리고는 금빛 화분을 하나 가져오라 이르더니 그 화분 위에 옷을 잠시 덮었다가 벗겼다. 그러자 자아강이 화분 가득 돋아 있었다. 좌자는 그 화분을 조조에게 내밀었다. 신기한 얼굴로 화분을 바라보던 조조가 그 화분을 받으니 자아강은 사라지고 자신이 지은 맹덕신서가 놓여있는 게 아닌가. 조조가 깜짝 놀라 들춰보니 지난날 축의 장송이 모두 암기하여 태워버리라 했던 책과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는 자신의 저서였다. 그 책이 왜 화분 안에 있는 것인지 의아해 물으려 하자 좌자가 술상 위에 옥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조조에게 말했다. 이 술을 마시면 대왕께선 전연을 사실 것이옵니다. 내가 먼저 마셔보거라. 의심 많은 조조가 꺼리자 좌자는 상투관의 옥비녀를 빼 잔속을 한번 쭉 그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술이 반으로 갈라졌다. 그는 자신이 반을 마신 뒤 나머지 반이 담긴 술잔을 건네니 조조가 호통쳤다. 이런 무례한 놈을 보았나. 그러자 좌자가 술잔을 허공으로 던졌다. 술잔은 한 마리의 흰 비둘기가 되어 전각을 돌아 날아갔다. 관원들이 모두 고개를 젖히고 비둘기를 보는 사이에 좌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좌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조조는 좌자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모든 사람들이 좌자를 찾으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때 수문장이 달려와서 조조에게 아뢰었다. 좌자는 이미 국문 밖으로 나갔사옵니다. 뭐야? 달아났단 말이지? 아니 된다. 그런 요망한 자는 잡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반드시 해가 된다. 그리고는 허저를 불러 영을 내렸다. 철갑 기마병 300기를 이끌고 좌자를 쫓으라. 반드시 사로잡아야 한다. 이에 명을 받들겠나이다. 허저는 즉시 말에 올라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까지 쫓아갔다. 앞쪽에 남학신을 신은 좌자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허저는 나는 듯이 말을 몰아쫓았으나 어찌된 셈인지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줄곧 뒤쫓다가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니 양치기 소년이 양떼를 몰고 나오는데 좌자는 바로 그 양떼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허저가 그를 향해 활을 쏘았으나 좌자는 어디로 갔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난 허저는 양떼를 모조리 죽이고 가버렸다. 양치기 소년은 목이 잘려 죽은 양들을 보며 울었다. 얘야, 얘야. 죽은 양들의 시체 속에서 갑자기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잘린 양의 머리를 모두 죽은 양의 목에다 갖다 붙여라. 양치기 소년이 소리나는 쪽을 보니 그건 땅바닥에 나뒹굴던 양의 머리였다. 소년이 크게 놀라 얼굴을 가리고 달아나려 하자 갑자기 등 뒤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얘야, 놀라 달아날 것 없다. 내 양들을 모두 살려주마. 소년이 돌아보니 이미 죽어 넘어졌던 양들이 모두 살아나 자신을 뒤따르고 있었다. 소년은 너무도 놀랍고 신기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 했으나 좌자는 이미 소매를 떨치고 떠나버린 뒤였다. 걸음이 나는 것처럼 빨라 좌자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양치기 소년은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사실을 숨겼다가 경을 칠지도 몰라 조조에게 가서 고했다. 조조는 좌자의 인상화를 각처에 뿌리고 잡아들이라는 영을 내렸다. 그로부터 사흘 동안 성 안팎에서 좌자로 지목되어 잡혀온 사람이 무려 3,400명이나 되었다. 하나같이 애꾸눈에 절름발이여 등나무로 된 흰관에 푸른 누더기 옷을 착용한 좌자들이었다. 똑같은 모습의 좌자들이 3,400명이나 되니 거리에선 큰 소동이 일어났다. 저자들에게 돼지와 양의 피를 뿌려 교장으로 끌고 가라. 군사훈련장인 교장은 성 남쪽에 있었다. 조조는 갑옷 입은 군사 500명을 친히 이끌고 그들을 에워싼 다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목을 잘라 죽였다. 그런데 머리가 잘려나간 수백 명의 좌자 목에서는 각기 한 줄기 푸른 기운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푸른 기운들이 허공에서 한 덩어리로 뭉치더니 한 사람의 좌자가 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허공을 향해 손짓하자 어디선가 커다란 백학 한 쌍이 날아왔다. 그 백학을 탄 좌자는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하하하하. 쇠쥐를 흑범이 따르게 되면 가능은 하루아침에 끝나리라. 좌자가 언급한 쇠쥐 곧 금설한 경자년을 뜻하는 말이고 흑범 곧 토오는 무인어를 뜻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경자년 무인월이라면 건한 25년 정월인데 좌자가 언급한 시점으로부터 4년 뒤에 조조가 죽게 된다는 예언이었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조조가 영을 내렸다. 활을 쏴라. 활을 쏴서 저 요망한 놈을 죽여라. 영을 받은 장수들이 일제히 활을 들고 좌자를 쏘았다. 그러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면서 돌이 튀고 모래가 날았다. 그와 함께 목 잘린 수백 구의 시체들이 일제히 일어나 자기 머리를 들고 사열대 위로 우르르 달려들었다. 자신에게로 돌진해오는 목 잘린 시체들을 본 조조는 놀라 소리 질렀다. 아이고 나 죽는다. 그리고는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한 문관들은 물론 감이 큰 무장들까지도 모두 얼굴을 가린 채 놀라 자빠져 서로 돌아보지도 못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